네, 이번에 속성 전문가 현장 모임에서 질의응답 파일입니다. 네, 우리 이영주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분해야 돼. 컬러까지 아주. 예. 보고 싶게 만들. 그러죠.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열면 희귀야. 자, 그럼 하나씩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 요거 하얀 거하고 요거 무슨 관계예요? 계속 노란 거 말하면 아, 나는 또 뭐 설명 관계인 줄 아니에요. 아, 요걸 저게 조금. 그 문자를 이렇게 그냥 바로 가져오면 노란색으로 뜨고 네. 오려서 붙이면 흰색으로 뜨고. 이거 하실 때요, 크기 및 위치를 여기다가 약 70으로 맞춰주시면 지가 알아서 딱 되는 안 줄어지네. 안될 걸요? 70. 이렇게 줄거든요. 안 예뻐요. 네. 아까 대표님 아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여 다녀야 돼. 움직여야 예, 돼. 예. 그래서 그래요. 만들었어요. 여기서 채우고 여기를 70. 아, 이게 여러 개는 안 되네 또.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편해, 대표님 이렇게. 얼굴을 사라지게 하면 이렇게 자꾸 하면 길게 네, 되죠. 안 그러면 여기서 줄여도 되는데요. 반듯하게 줄이면 그게 좋아요. 자, 이렇게 좀 해봅시다. 자, 매핑 자료를 이 파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지금 매핑 자료 중에서 강의 안 자료는 일단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문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출처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놓은 거는 지금 못 찾고요. 저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분들이 저 이름을 안 썼는데 어떤 질문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앞뒤 문장이 예, 그런 게 있죠. 이해가 안 예, 돼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더 하고 싶어. 요거는 아마 지금 제가 따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과정이 정리된 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일집 전체적인 맵이 있어요. 네,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따로 어떤 교재를 보고 연구 이렇게 강의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강의안을 만들면 거의 다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거의 다예요. 나머지 데이터, 전문 데이터나 날짜가 들어간 뭐 역사적 데이터 이런 것만 인터넷 데이터를 갖고 구성 짜는 것 자체는 거의 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제 머리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디선가 책에서도 나오고 뭐 했겠죠. 네, 그 데이터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거라서 단지 이제 그 문일지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다면 어떤 책이 좋은가 이런 건 이제 뽑아드릴 수 있죠. 그럼 강의 같은 거 우리 과정 중에 짧은 강의 같은 거.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책 독서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책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뽑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일을 안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첫째 검색이 너무 쉬워요. 예전처럼 뭐 검색 안 될 때에 비하면 지금 뭐 거의 그 키워드만 넣으면 검색이 되고 좋은 책 검색이 되고 이런 사회에서 책의 뭐 어느 책이 좋냐 나쁘냐 이제보다는 검색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겠다. 두 번째 그걸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언제부턴가 책을 읽을 때 좋은 책, 나쁜 책 이렇게 가르지 않게 되고 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좋은 책에서부터 안 좋은 책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 생산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책 골라 읽는 방식은 이제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한정된 시간에 읽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방법을 좀 바꾸셔서 어떤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를 그냥 가지고 그 분야의 책을 몽땅 골라서 읽는 이 방식이 진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썼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저는 가능하면 책 골라주는 작업을 중지해 버렸어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제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어차피 골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필요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방향 자체를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입니다. 저기 그 심표 씨가 요거 지금 제 답변하는 걸 정리를 좀 잘 했다가 예? 그몇 파일까지 같이 있다가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지금 순간 당황했어. 원편이 듣고 있다. 그렇게 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발견 질문사항 과제된 피드백을 받았으면 합니다. 요거는 근데 발견 질문사항이 여러분 것이 있고 원래 그 영상 안에 들어있는 발견 질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네,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걸 이렇게 한 번씩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분석, 지문 요약 등의 과제 정답지가 계속 올라왔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은 그때그때 올려주고 있는데 카페에 올라가는 거 외에 만약에 안 올라온 거 있으면은 요거를 윤정 실장님한테 아니면 효민 씨한테 보내주시면 효민 씨가 정리 답변 없는 것들 그런 거 효민 씨한테 올려주시면 효민 씨가 정리해서 윤정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네, 그 카페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 됐는데요. 효민 씨가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학습 파일이거든요. 위치가 이 과정에 필요한 학습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 다운하면 여기서 바로 다운 받게 되면 돼요. 이거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과정만 열어주시면 네? 과정만 열어주시면 여기 열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윤정 실장님하고 윤정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정을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 과정 학습만 이후 학기 학습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는지요? 근데 지금 과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과제를 충실하게 안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라는 건요. 이 과정이 있으면 이 과정에 맞춰서 그 수강자의 레벨이 이렇게 배치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과정만큼 못 올라갈 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쉬울 거고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떼일 거고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 이건 말할 수가 없죠. 만약 레벨이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한 레벨이 적다 그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획일적인 답변이 어려운 개인의 차이의 그런 요소가 많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과정 안에서 제가 공급하는 정보가 제가 완성된 정보를 제 수준에서 정보하죠. 제 수준에서 전달하지만 또 제 수준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성장이 계속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학기 하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지난 1년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지난 1년 전에 2년 전인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다음에 되면 또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대체로 피드백은 수업 현장에서 그 전 과제 나간 거를 풀어주죠. 대부분 다. 예, 이제 못 풀어주는 부분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드백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질문. 본인 개인 과제 말이죠. 속성 전문가 과정에서는 과제에 네. 대한 피드백. 개인 과제는 여기 석사 과정에서도 안 해줍니다. 많이 못 해줘요. 사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과제 피드백이 못하고 대신에 그 과제 하나를 원래 그 과제를 골라서 그냥 그 시간에 제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맞춰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개인이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담당 코치가 있어요. 그 코치한테 비용을 내고 따로 받으시면 돼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어떠나요? 예. 물론 모범 답안인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시 답안. 예. 예시 답안은 그 과정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예. 근데 네. 그 모든 답안들이 사실 음. 다 교수님이 봐주시는 몇 개만 있고 음.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제에 대한 예시 답안 같은 게 두 번째 지문이 답안. 같은 지문이면 있어요. 예. 예시 답안이 내가 풀어준 게 예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외의 것들. 개인이 뭐 학습한 지문 말인가요? 과제. 근데 지금 정답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답지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저는 네.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몰라 이래서 잘했어요. 그걸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보충입니다. 이걸 줄일 게 어떻게 줄이지? 이게 한꺼번에 좀 줄이는 거군요. 오 됐어. 뭐 전체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그냥 수치를 입력하면 다 돼야 되는데 어떤 데안 되지? 그건 하지 않나요? 자, 정직성에 있어서 학습적 태도의 내실을 다 알고 싶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인격성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학습적 태도에서 정직성이란 선생님 보통 이렇게 묻죠. 이해됐니? 그러면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줘야 선생님이 더 설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진도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이더라고요. 그 정확성을 얘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사회에서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학습적 정직이라는 말은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또 자기가 표현해내는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결국 다음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근데 사실 이 정직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적 목적과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하면 얘들 귀에 별로 안 들어와요.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근데 학습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인격으로 연결해 들어가면 그때 훨씬 더 와닿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습적으로 했을 때 정직하지 않으면 네 성장이 멈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가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약에 속였다. 그럼 나는 네가 싫어진다. 그럼 학습도 끝난다. 요렇게 얘기 들어갑니다. 아, 효과 좋아요, 아주. 그러면 얘들이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큰 거부감이 없는 거야. 아, 이 선생님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관계 파악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서 보조 장치가 뭐냐면 니들이 정직하게 말할 때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안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한테 요구를 해라. 그럼 너희들 부모님 대신 알리바이까지 서주겠다.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편안해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한 정직 상태가 이루어지죠. 어제 어떤 아이는 하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 거짓말 했어.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네가 그거를 잘못 느꼈다고 할 때 내가 밝혀내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고백해라. 그거는 용서는 되는데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죠. 무조건 고백하면 다 용서한다. 그건 안 돼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대신에 비밀은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면요, 얘들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가 싫어져 진짜로. 네, 싫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뭐 학습도 안 되고 지가 거짓말하면 또 지가 먼저 선생님이 멀어져.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성이라는 거는 서양에서는 아주 정직성을 거의 저 일본으로 삼잖아요. 우리는 이게 좀 있어요. 하다가 장난으로 뻥이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문화를 없애야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라도 그런 부분들을 꼭 잡아주는 게
코치 자체가요 학생들한테 이해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우리나라 안 돼 있잖아요. 그 이해 여부를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 체킹을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예 그러면 그걸 일부러 그 말을 함부로 못하게 이해됐니? 그러면 예 그러는 순간 나와서 설명해봐. 그 다음부터 예 소리면 함부로 못합니다. 예. 그래야 애들이 자기가 학습적 정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해의 기준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예. 그게 이해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창의의 기준은 내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 설명한 것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 변화의 구성 요소로 유전자, 학습, 음식, 환경으로 설명했는데 개인의 심리 상태의 의지 정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인간 변화의 구성 요소, 유전자, 학습, 음식, 환경. 여기가 지금 내가 언제 어떻게 얘기한 그 상황을 좀 잘 모르겠는데. 예? 인간의 구성 요소를 찾아라. 네. 예. 구성 요소를 찾아라. 변화의 구성 요소니까 변화를 시키는 요소죠. 네. 예. 거기에 내가 이걸 평소에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디가 들어가 있을지 않을까요?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정보를 더 주세요. 영상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다고 할게요. 예, 아니면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면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단지 이건 들어갑니다. 심리와 의지 상태 이런 게 뇌적 상태거든요. 그 뇌적. 앞에 유전자 학습 음식 환경까지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적상이지만 근데 개인의 심리 상태 의지 정보는 그거는 그렇게 언급이 없으시죠? 언급이 없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들어가고 혹시 제가 만약 말을 안 해서 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평소에는 이게 제가 다루는 부분인데 이때 또 혹시 빠뜨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감성과 지성의 조화 활용 시 감성의 안정에 의한 지성의 발달이 더 효과적인 그 이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상태는요. 혹시 지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 집안에 아이가 지금 당장 병원에 누워 있다.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 생명이 공부가 됩니까 이게? 이 감성의 안정이란 지성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해요. 보통 이 감성이 불안정할 때는요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이 불안정한 것은요 원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전두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 안에 그 뇌간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편도라는 파충류적인 뇌인데 이 뇌는 언제 사용되냐면 인간의 어떤 인식 정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뭐하고 비교하느냐? 그동안 살아왔던 위험 상황의 정보가 이 편도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위험 상황. 그래가지고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는데 이 위험 상황하고 유사하게 나온다. 유사한 게 들어왔다. 예를 들어 뱀 보고 위험한 게 있었는데 새끼줄이 뱀처럼 보였다. 그럼 바로 이 뱀에 관한 정보가 작동이 되면서 바로 뇌에 가는 이쪽 편도에서 전두엽으로 정보를 보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봐서 이렇게 여기 항상 여기를 거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여기에 전두엽으로 가는 정보를 차단시켜요. 그리고 바로 비상 알람을 울려버리죠. 비상 알람 울리면 그때부터 얘가 모든 진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엔돌핀 대신에 아드레날린을 팍 쏟으면서 온몸을 긴장 상태로 놓고 얼굴 근육을 바꾸고 초긴장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비상을 대비하게 하죠. 그래서 차가 오는 때면 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쳐도 별로 다치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져도 별로 안 다쳐요. 이게 긴장이 딱 되는 순간. 우리 이게 방심할 때 이렇게 툭 치면 그냥 뭐 거의 기절 단계 가죠. 근데 힘 주면 괜찮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단계를 얘가 만들어줘요. 그때는 뇌로 정보가 안 가기, 전두엽으로 정보가 안 가기 때문에
지성 쪽은 아예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감성에 의한 안정이라는 말이 정보가 편도에서 일이 넘어가는 단계를 감성이 불안정할 때는 일단 차단된 상태에서 지성이 어떤 활동도 못해요. 그게 그 유명한 감성지능이라는 다니엘 골만이 처음으로 쓴 책이죠. 그게 인류의 감성 세계를 밝혀낸 책인데 거기서 제가 보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불안정한 감성의 환경, 불안정한 감성의 관계, 불안정한 감성의 열등의식, 불안정한 감성의 소외, 이거는 그냥 공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안정적인 삶이 주어져야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이 아이가 진짜 사랑스러운, 공부를 못하건 하건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있어야 그 아이가 성장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잡습니다. 인간은 다 욕심쟁이다. 그러니까 너가 욕심 안 부리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점 정리가 안 되면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거라 하셨는데 요점 정리와 생각은 별개의 영역이 아닌가요? 아니요. 요점 정리라는 말은 생각이 만들어낸 결론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점 정리가 되죠. 어떤 문장에 있거나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는 이번에 참 그 캠프에서 강화 학생들이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 까마귀 있잖아요. 지혜로운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는 마셨다. 물을 어떻게 돌멩이를 병에 넣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병을 주둥이가 좁은 물병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던 까마귀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들이 뭘 정말 이번에 히트를 쳤냐면 이거죠. 넣음으로 여기서 니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만 빼봐라. 그거 있죠.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 빼라.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먼저 빼는 게 이거죠. 이 부분 빼겠죠. 그래도 주제문이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 빼라. 그래도 주제가 살아있죠. 그 다음 빼라. 그래도 주제가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 빼라. 그래도 주어가 살아있는 거죠. 오, 얘들이 너무 신기하는 거야. 뭐 이거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다 해놓고 나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신기한 현상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씩 빼가면서 주제가 살아있는 거죠. 뭐 자기들이 너무 신기하는 거야.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서 너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요점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요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점에 하나 남긴다 그러면 주어만 남기면 돼요. 둘 남겨라 그러면 주어하고 소수를 동사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핵심이 순서로 배열된다는 사실.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고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것도 사고의 활동은 어떤 사고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앞이냐 뒤냐, 어느 게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예. 어느 게 대립관계냐, 어느 게 인과관계냐, 어느 게 포함이냐, 어느 게 상하이 관계냐, 요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얘들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언어 기반의 사고 개발을 통해 완전한 알매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앞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여기 질문한 사람 있나요, 이거? 앞으로 여기다가 질문자를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쓰는데요. 아, 일부러 안 썼어요? 마음대로 하나. 아, 아니 괜찮아요. 쏜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 써주시면 질문인데 그 뭐야 다 그 이름 안 적을 때 그때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겠죠. 안 했으니까 질문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 언어 기반의 사고력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썼던 말이긴 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맞물려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완전한 알미라는 것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언어가 세분화되는 관점에서의 완전한 알미 있고, 언어가 현상에 접목된다는 측면의 완전한 알미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개념의 완전한 알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언어가 세분화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요걸 지금 설명한다 그러면, 자, 처음에는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저쪽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처리하는 장치에서 입력 처리 출력이 있단 말이에요. 입력 장치에서 다시 세분화하게 되면 키보드, 그 다음에 입력이니까 정보를 입력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수신부 장치, 다시 여기 키보드 장치를 하위로 또 설명하면 쭉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다 했다. 그러면 설계도에 이거 있으면 그냥 얘를 만든다니까. 요거를 완전한 알미라고 그래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언어적 기반의 사고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전체적으로 다 관계를 네 가지 관계로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완전한 이 설계도까지 다 나오는 단계를 말하죠. 이것을 하나의 완전한 알미. 두 번째 완전한 알미란 이 언어적 정보와 상황의 만남이죠. 언어적 정보와 상황의 만남으로서 상황에서 얻어진 최종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하고, 혹시 궁금하시면 더 질문을 더 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질서를 찾기 위해 도울 수 있어요. 요게 지금 프로그램 사고예요.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사고의 핵심은 낮게 정보를 찾아온 다음에 그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순서에 따라. 시간순, 공간순 또는 논리, 인과순.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배열하는 과정에서 그 항목 하나하나의 동류 항목에 다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진다고. 배열하다 보면 틀림없이 빠져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부재, 부족, 오류라고 그런다고. 그럼 이 부재, 부족, 오류 두 가지 이 가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가설이 있고, 하나는 부재, 부족, 오류를 채우는 과정에 가설이 있어요. 배열 과정은 배열 자체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뒤에 하위 배열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제에서도 보세요. 컴퓨터의 이해라고 말했을 때 이 하위 요소는 뭐냐는 거죠. 그럼 컴퓨터 이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활용 지침, 컴퓨터의 사용 유익,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 유익이라는 말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유익 항목이 바로 나와줘야 되죠. 예. 근데 유익을 적다가 그 항목 아래다가 하나가 뭐가 났냐면,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유익이 쭉 나오다가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하고 항목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바로 여기 사과, 배감 나오다가 배추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항목은 이건 묶음이고, 이게 묶음은 태도잖아요. 예. 태도니까 태도를 항목 더 만들면 유익과 항목과 태도 항목이 되면 다시 이 둘을 합치면 또 상위 항목이 필요하다. 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이 하위 정보와 상위 정보 간에 주고받는 가설이 형성됩니다. 예, 이 정보 간에 어떤 가설을 설정할까? 또 하나는 부재, 부족, 부재, 부족, 오류에서 가장 많은 예측이 일어나죠.
예측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1%의 단서를 가지고 형사가 이 사건을 추론할 때 보세요. 가설적 접근은 이런 거죠.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남자들 머리가 좀 길어. 그러면 가설은 여자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여자로부터 검사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형사가 꼭 여자만 긴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 중에서도 소수지만 긴 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는 건 가설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다 대상이 되고, 남자일 경우는 그런 긴 머리를 가진 사람 중에서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연역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 상위 개념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역적 가설. 두 번째가 이제 귀납적 가설이죠. 그래서 귀납적 가설은 이 머리와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지문과 등등을 묶어서 최종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거. 네, 이런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고에서는 가설 설정이 기본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귀납적 가설, 연역적 가설, 하나가 이제 유추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를 가지고 추론을 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바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면 까마귀가 날았으니까 배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 또는 까마귀 날면 배 떨어지듯이 네가 그때 움직였으니까 너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유추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활동은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고를 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귀납으로 하든 연역으로 하든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고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가설 설정 방법 이렇게 치시면 이런 건 일반적인 지식에 속하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